안녕하세요. 김이사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학술 논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고, 도대체 왜 그렇게 쓰기 어렵고, 학술 논문의 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이렇게 저자가 되는 것에 목숨을 거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요약을 하자면은 과학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자 가장 중요한 실적이 바로 저자 순서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로 하자면은 경기 실적, 메달 수와 비슷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치자면은 본인 메인으로 된 프로젝트의 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자 실적의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업적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게 저자기 때문에 저자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걸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문의 저자됨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 윤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연구실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연구실마다 대동소이해요.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가장 대표적인 저자됨, 어서십이라는 거를 정하는 거에 원칙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 과학자 아닌 분들이 누구나 들어봤을 네이처라는 잡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만든 논문을 쓸 때 저자됨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원리들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네이처의 저자됨에 대한 원칙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자는 이만큼의 기준들을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이 정도 일을 안 한 사람은 저자에 애초에 올리지를 않았을 거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만족해줘야 되느냐? 다음 중에 최소한 어느 하나인가는 상당한 양, 영어로 substantial이라고 돼 있어요. 상당한 양의 기여, 컨트리뷰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한마디로 이 논문에 상당한 양의 기여를 해야지 올라가는 게 저자입니다. 기여를 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상당한, 영어로 substantial이라는 단어 붙일 만큼의 기여를 해야 원래 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안 하고 어느 정도 기여만 있어도 좀 넣어주는 경우가 꽤 있지만, 엄격히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한 기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당한 양의 기여의 목록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연구의 컨셉, 개념을 잡거나 설계, 디자인을 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앞에서 학술 논문이 뭔지 설명을 드렸는데, 연구의 개념을 잡거나 설계를 하려면 어때야 돼요? 기존의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와중에 해결이 안 돼 있는 의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며, 이걸 통해서 내가 한 발견이 어디가 새롭거나 어디가 발전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논문을 연구의 개념을 잡거나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학부생이라든지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구를 개념을 잡거나 설계하는 작업은 사실은 박사급도 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학부생이나 석사급쯤 되면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개념을 잡아주거나 설계해 주신 걸 가지고 대부분의 데이터 획득 및 해석, 실험을 하고 데이터 얻어내고 분석하는 지루한 작업들,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교수님이 맨 뒤에 있는 교신저자라는 책임저자를 하게 되고, 해당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을 주저자로 주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부생이나 석사 수준은 2번 데이터 획득 및 해석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자가 돼요. 물론 이제 요거와 동시에 뒤에 있는 4번 두 가지가 다 있지만 가장 크게 하는 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되는 일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4번은 뭐냐면 논문의 초안을 작성했거나 상당량을 고쳤을 경우에 이걸 리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래야지 이거에 상당한 기여를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교수님이 개념이나 설계를 해주면은 밑에 있는 학부생이나 석사과정 대학원생 정도는 아직 공부의 수준이 연구의 개념을 잡거나 설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획득과 해석을 하고요. 실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석조차도 교수님이나 선배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논문의 초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생이나 석사 수준만 돼도 논문의 초안을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방금 학술 논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주 뼈를 깎는 듯이 공부를 해야지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초안을 작성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대부분 짬밥이 덜 된 내공이 적은 사람들이 쓴 초안은 엉망이에요. 엉망이지만 그렇게 써가면서 조금씩 한 명의 과학자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논문은 설령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많이 써줬을지라도 누군가 책임을 지고서는 초안을 작성하고 기본이 되는 글을 힘들게 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 저자가 되고요. 그 외에 이 논문을 도와주거나 혹은 혼자서 해결을 못할 경우, 혹은 이 논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을 제시해주는 등의 중요한 문장을 추가해줬다, 아니면 중요한 오류를 해결을 해주는 등의 상당량을 고쳐주었을 경우에도 이게 저자로서 해당이 됩니다. 이 4번이 소위 일반적인 글 내에서 얘기하는 저자의 정의적 가치 썼다. 하지만 과학자는 꼭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험을 하거나 연구 설계나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만 해도, 상당한 기여를 하기만 해도 저자로서 요건은 됩니다. 하지만 저자의 요건이 이런 거지, 주 저자의 요건은 이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아주 드문 경우 세 사람 이상, 대부분의 경우는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요즘은 2명 정도까지는 많이 하는 분야이긴 한데 3명 이상은 제1저자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문에서 주 저자라고 하는 교신 저자와 제1저자 중에서, 교신 저자는 보통 교수님이에요. 연구 책임자나. 그러면 사실상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제1저자를 놓고 하게 되고, 이게 보통 1명이나 많아야 2명이기 때문에, 물론 3명 이상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별로 없으니까 논외로 하는 겁니다. 한두 명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큰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논문의 인정, 크레딧을 가장 크게 나눠 먹는 사람은 사실상 이 교신 저자와 제1 저자 두세 사람에서 이 논문의 대부분의 기여도를, 크레딧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기여도 업적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 저자는 이 중에 하나를 크게 기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고, 이 승인을 했다라고는, 승인하고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는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한 실험이 잘못됐다, 내가 쓴 글이 잘못돼 있다, 내가 쓴 글이 거짓말이다 할 경우엔 그건 과학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만들어낸 데이터와 내가 쓴 글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설령 본인이 한 실험이 아니고 본인이 쓴 내용이 아닐지라도, 연관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본인이 다 읽고 검토를 해서 이 논문이 잘 써졌다,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인슈어해 주었다가 돼야 저자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자가 되려면은 첫째, 이 논문에 있어서 상당한 양의 기여를 해야 된다. 그 기여의 목록에는 개념을 잡거나 설계를 하거나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논문을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를 상당량 기여를 해야 된다. 개념을 잡거나 설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부생이나 전연차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데이터 획득 및 해석과 논문의 초안을 쓰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 대해서 본인이 한 것도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이 한 거는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야, 상당한 양의 기여, 본인이 기여한 거에 책임, 다른 사람이 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어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우리는 저자가 될 수 있다. 이 저자들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명 내지 2명이 제1저자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논문이 예를 들어 10페이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구는 그림을 5개 만들었고, 누구는 2개 만들었고, 누구는 하나 만들었고, 이 사람이 글도 대부분 썼고, 이 사람들은 글을 뭐 한 달 낚시 썼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많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제1저자를 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합의가 안 되면 제1저자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4개를 만들었고, 누구는 그림 3개를 만들었는데, 얘는 글을 좀 한 3분의 1밖에 안 쓰고 얘가 글에 3분의 2를 썼어요. 이런 식이 되면은 애매하죠. 데이터는 얘가 만들었고 글은 얘가 많이 썼고, 이런 경우에 제1저자로 싸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구를 시작할 때는 나중에 싸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당신이 제1저자로서 책임을 지고 연구를 이끌고 나가라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끝난 뒤에 1저자를 교신 책임저자인 교수님이 맘대로 정하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는 네이처 연구 저널 회사의 정책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네이처 출판사 외에 국제의학 학술지 편집위원회인 인터내셔널 커미티 오브 메디컬 저널 에디터스에서 적어놓은
저자됨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앞에서 있었던 네이처 연구 잡지의 저자됨의 정책과 상당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자란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을 칭한다. 이랬을 때 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저자라는 거고, 일반적인 공헌자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는데, 공헌, 예를 들어 돈을 댔다거나 그냥 열심히 했다거나 실험을 외주를 줬는데 외주로 준 실험을 대신 해주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지적 공헌을 하지 않았으면 공헌자, 그 감사의 글에 들어가야 되는 공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저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권장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술적인 개념과 계획, 컨셉과 디자인이죠. 마찬가지로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 마찬가지로 데이터 콜렉션, 데이터를 얻어내거나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실제적인 실무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저자가 되게 되고, 혹은 일반적인 저자의 요건처럼 논문을 작성을 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조건이 되어야 되며, 이 사람 설령 이렇게 공헌을 한 사람이더라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원고를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저자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 기준이건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ICMJ의 경우 등 간에 좌우간 저자됨은 개념, 계획, 자료, 논문 작성처럼 지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만 저자가 되는 거고, 그 밖에 펀딩을 했다, 돈을 줬다,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줬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사람한테 실험을 시켰는데 그냥 시킨 대로 실험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가 서브스텐셜하다, 엄청난 공헌이 되지 않고 그냥 데이터 하나 정도 나온 정도다. 그 정도의 경우에는 원래는 저자가 아니고 공헌자, 도와준 사람에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은 저자가 아니고 논문 도와준 사람, 감사의 글에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제 서로 간에 예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인 공헌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저자로는 넣어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자로 넣어주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서로 연구를 도와주면서 공저자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최소한 주저자인 교신저자와 제일저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기여도가 많은 사람, 그것도 지적인 공헌이 많은 사람들, 혹은 지적으로 논문 쓸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사실상 자료의 수집이나 실험을 거의 다 한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이 일저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술 논문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의 지식 진보를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된 결과를 과학자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논문에 학술지에 실어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엄밀하고 검증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대기여를 한 사람들을 저자로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나온 영국의 출판윤리위원회의 행동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저자의 행동지침인데, 영국 출판윤리위원회인 코우프에서 제시하는 저자인 사람의 행동지침 몇 가지를 제가 보았는데, 첫째로는 저자는 자료를 단순히 모으거나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개념 설계, 분석, 논문 작성 등에 대해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을 열심히 했다, 몸을 많이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논문 저자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내용에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했거나 일상적인 일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매일마다 연구실을 청소했다, 매일마다 연구실에 피펫 팁을 열심히 꽂았다, 그랬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기여를 해야지 주는 게 저자이고, 이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게 주저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연구에서 저자의 순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저자, 제일저자가 누가 되느냐는 누구나 가장 가져가고 싶고, 이 논문 대부분의 크레딧, 논문 대부분의 업적을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연구 초기에 저자 프로젝트를 담당할 제일 저자를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일을 진행하게 해서 나중에 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물론 연구실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시작할 때 제일 저자가 될 사람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 자리 같은 경우는 논문이 가다 보면 기여도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공저자는 바뀌기도 하는데, 주저자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고정을 하는 것이 영국 출판윤리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한 행동지침이라는 거죠. 감사의 글에 들어가는 거는 공헌자, 감사의 글에 들어가야 되는 돈을 댔거나 아니면은 일을 열심히 도왔거나 아니면은 외주로 실험을 해줬거나 한 회사 실험 업체 같은 것들이 감사의 글에 들어갑니다. 이
요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제가 PCR만 잔뜩 돌리는 실험을 했어요. 그럼 PCR을 제일 많이 한 거는 PCR 기계가 됩니다. 그럼 이 연구에 PCR 기계와 PCR 기계를 만들어준 회사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죠. 그 회사가 없었다면 저는 이 논문을 쓸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PCR 회사가 이 논문에 개념을 제시했습니까? 설계를 제시했습니까? 아니면은 논문을 썼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논문에 기여는 했지만 지적인 기여, 개념, 설계, 데이터 분석, 논문 작성 같은 지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PCR 기계와 PCR 기계 회사들은 이 논문에 기여도가 있으나 저자가 아니고 감사의 글에 넣을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의 글에도 넣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산 기계는. 공동연구를 대신 공동연구 위탁을 해가지고 실험을 대신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사의 글이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나올 정도면 저자에 넣어드리는 게 관례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거나 아니면은 우리 대부분의 연구비는 국가 연구비잖아요. 국가에서 연구비를 줬어요. 그럼 연구에 제일 크게 기여한 건 누구예요? 돈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줬다고 해서 지적인 기여를 한 게 없어요. 지적 공헌을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연구비를 준 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감사의 글에 들어가는 공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항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공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저자만 지는 게 아니고, 주저자가 아니고 모든 저자는, 이 논문에 이름이 들어간 모든 저자는 이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논문에 거짓말이 있었다, 조작이 있었다, 날조가 있었다 하면 내가 한 실험이 아니더라도 연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황우석 교수님 사건이 있었을 때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 논문에 관여됐던 모든 사람은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서도 본인이 그 실험 결과가 논문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승인을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물론 주로 조작을 한 사람이나 주로 날조를 한 사람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을 지는 게 맞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저자가 책임을 주로 지겠지만, 주저자인 황우석 책임 교수와 책임 저자와 공일저자였던 누군가가 아마 책임을 많이 졌겠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사이에 껴있던 사람들이 그제 와서 내가 한 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저자가 되기 위한 자격 없이 저자로 들어갔었다라는 걸 실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이고,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의 모든 결과를 어떻게 모든 공저자들이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게 학술 논문의 저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